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 TAT 2급 제29회 실무수행 문제 같이 풀고 있는데요. 교재로 707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문제 4번부터 우리 풀어야 할 차례죠. 배점이 9점짜리 문제네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다. 자료 1번을 보면은 건물과 토지 공통사용 자산 매입 내역이 나옵니다. 공통사용 자산 매입이라는 건 뭐냐면 과세제화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자료 2번 과세표준 면세 비율. 그래서 1기 2018년도 1기, 2기 그리고 2019년 1기까지 총 공급가액과 면세분, 과세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1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상사는 2019년 제1기 면세 공급가액의 증가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2019년 1기 면세 공급가액이 5% 이상 변동이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계산하기로 했다. 자료 1은 공통 매입 내역으로 2018년 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2기까지는 올바르게 되어 있는데 2019년 1기에서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 자료 2는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내역이다. 본 문제에 하나여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하기로 한다. 자, 1번 평가문제 1번을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이 더 늘었으면 불공제 부분이 더 많아져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에서 우리가 줄여줘야 될 것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줄었으면 부가세 대급금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산식에서 아래 메시지에 보시면 건물은 1번이죠. 그래서 계산식에서 1번 하시면 건물 구축물. 자, 9번에서 그냥 엔터 하시고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아까 그 자료 1번에 보시면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매입세액 1,000만 원이었죠. 여기서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10 플러스 경감률은 건물은 100분의 5, 그래서 1과세기간에 5%씩 경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에 10%, 과세기간이 2개니까 그래서 건물 및 구축물은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재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되겠습니다. 100분의 5를 선택해 주시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 자, 지금은 2019년 이 과세기간이 1기죠. 2019년 1기. 그러면은 이 건물을 언제 매입했느냐 하면 2018년 4월에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1기니까 2018년 1기와 2018년 2기 두 개 과세기간이 경과됐죠.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감률이 90%다 하는 것은 1과세기간에 100분의 5씩이니까 두 개 과세기니까 10%가 경감했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재계산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22번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증가 또는 감소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 1기 자료를 가지고 이 면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540 000 하면 5억 4천 나누기 1억 12억인가요? 1200 000 예, 12억으로 나누었더니 4.5%가 나오네요. 4.5%? 아니 면세 비율 45%. 자, 그런데 전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전기하고 자, 2018년도 2기에 때 30%였죠. 여기 비율이 계산되어 있네요. 면세 비율이. 그러면 변동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15%의 증가가 일어났죠. 15%. 그래서 30%에서 45%로 15%의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22번에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이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가 15%죠. 그래서 양수로 15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5만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25만원이 되죠. 면세 공급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135만원만큼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35만원을 메모를 해두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을 감소시키고 이만큼이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엔터 치시고 또 하나 자료가 뭐냐 하면은 토지는 세액이 면세 제외하니까 해당이 없고 이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죠. 자, 2018년 1월 20일 날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기계장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밑에 보시면 계산식이 2번 기타 감가상각자산. 자, 구분해서 엔터 하시고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이 얼마였느냐? 여기 자료 1번에 있는 5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5 플러스 엔터. 자, 기계장치는요, 이 체감률, 즉 경감률이 건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5. 그래서 1년에 50%니까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만 재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분의 25% 선택해 주시고 경과된 가세 기간은 똑같은가요? 자, 2018년 기계를 1월 달에 샀습니다. 그러면 2018년 1기와 2018년 2기가 경과했어요. 그래서 경과 기간 수는 똑같이 2. 자, 그러면 이제 경감률 50%라는 것은 이제 2기가 지났기 때문에 50%가 지났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50%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똑같죠? 15% 증가했으니까 15% 입력하시면 500만 원에 대해서 37만 5천 원만큼 매입세액이 다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가세 대급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죠? 매입세액 공제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 숫자를 메모를 해 두고 닫거나 아니면 닫지 마시고 일단 저장을 눌러 놓겠습니다. 자, 저장 누른 다음에 우리 평가 문제 1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라.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라 그랬군요. 예. 재계산을 하여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불공제 내역 작성했고,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 6월 30일자로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하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조회해서 저장할 필요는 없겠고,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일반 전표를 6월 30일로 입력하시고 6월 30일로 입력하시고
먼저 건물부터 해볼까요? 건물은 증가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매입세 불공제 재계산 결과 건물에서 1,350,000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분해서 차변의 건물 거래처 적용 생략하시고 여기에 있는 1,350 135만 원이죠. 입력하시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감소시켜야 납부할 세액으로 넘어가겠죠.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입력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135번. 금액은 똑같습니다. 135만 원. 그 다음에 한 건이 더 있죠. 또 차변에 기계장치 206번. 금액은 아까 기계장치 재계산한 것이 얼마예요? 네, 37만 5천 원이죠. 네, 37만 5천 원. 차변에 입력하고 대변에 역시 135번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습니다. 37만 5천 원. 이렇게 두 건의 전표로 작성하셔도 되고 이것을 한 건의 전표로 작성하려면 차변의 건물과 기계장치 건물 135만 원, 기계장치 37만 5천 원. 차변에 이게 두 개 나란히 넣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요거 합쳐서 한 건으로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17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이게 합치면. 이게 두 건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이 문제 9점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파악을 우선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우리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라는 것은 여기 전체 메뉴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여기 중간쯤에 있으니까 메뉴 잘 찾아주시고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가서 5번에 있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는 여기 재계산해서 하시면 되고 주어진 자료를 보고 하는데 우선 계산식은 이 메뉴를 쓴 지가 좀 오래돼서 밑에 있었어요. 계산식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건물과 구축물은 1번이고 나머지 기계장치나 비품은 2번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은 체감률을 100분의 5를 선택해야 되고 비품이나 기계장치는 100분의 25%를 선택해야 되고 구입 내역을 보고 최초의 매입세액을 여기다 각자 입력해 주는 거고요.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구입한 날짜를부터 과세기간이 몇 개 지났는가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19년 4월부터 6월 2019년 1기이기 때문에 이걸 구입한 것은 2018년 4월이다. 2018년 4월이면 2018년 1기에 해당이 되죠. 1기. 그러면 2기도 지났죠. 2018년 1기와 2기가 지났기 때문에 경과된 기간, 과세 기간 수를 2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감률 자동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변동,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2018년 2기까지 재계산이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에서 2018년 2기에서 2019년 1기로 넘어오면서 변동된 부분, 이 부분을 재계산해 주는 거니까 15% 증가되었다고 입력을 한다. 만약에 40%에서 30%로 이렇게 감소했다면 거기다 입력할 때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 지금은 플러스니까 그냥 양수로 15라고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입력한다면 여기에 숫자도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여기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줘야 되고 대변의 건물에서 이거는 더 빼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은 증가했기 때문에 양수로 입력하면 양수로 금액이 나오면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가고 차변에는 건물, 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계산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29회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군요.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아마 재계산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25점 배점 문제 다 했고요. 다음은 결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 볼까요?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이랬군요. 자,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수동결산 문제다. 자, 자료를 보면 유가증권 보유내역이다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자산은 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1일 날 구입했고 2018년 결산 때 장부 금액은 500만 원이 감소했고 2019년 12월 31일 한 주당 공정가치가 18,000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료 설명을 보면 전기 결산 시 유가증권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적절하게 평가가 되었다. 유가증권 매입 이후 보유한 주식의 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대로 몇 주? 4,000주 그대로 있다.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결산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매도가능 증권은 전기 결산 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단기 평가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왜?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될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31일 날 500만 원이 무얼로 남아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500만 원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남아 있겠죠. 자, 분계를 2018년도 결산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해가지고 5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는 비용 발생이 아니라 자본 감소.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었죠. 그래서 이것하고 상계 처리해야 돼요. 2019년도 결산 때는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500만 원 이것은 자산을 감소한 거죠. 대변의 자산 감소였습니다. 자, 이번에 2019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땡겨볼까요? 자, 2019년도 결산 시 분계는 가격이 한 주당 18,000원이니까 4,000원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4,000주 곱하기 18,000원 해보았더니 7,200만 원이에요. 자,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500과 7,200의 차이가 바로 자산이 증가된 거죠. 700만 원이 증가했죠. 700만 원이. 그러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바로 700만 원이 돼야 되고, 이걸 결산분기를 자산 증가로 차변을 정리하고 대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선 평가 손실이 있으면 이걸 먼저 상계시켜야 돼요. 이걸 먼저 상계시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본, 이건 이제 여기 와서 증가가 됩니다. 자본 감소가 차변에, 대변에 가면 자본 증가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200만 뭘로 인식한다? 평가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200만. 평가 이익 200만.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같이 자본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바로 이 전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00만 원 있었다는 것을 이걸 보고 여러분 판단하셔가지고 그거를 대변에 먼저 상계시키고 나머지 차액만을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자본 증가로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18,000원 곱하기 4,000주 하면은 7,200만 원 맞죠? 예, 7,200만 원. 그러니까 6,000 여기 있는 6,500만 원과 7,200만 원의 차이. 이 차이가 자산의 증가 700만 원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할까요? 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 700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작년 거 500만 원 상계시키고 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981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4점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4점짜리입니다. 당기 법인세 등을 1782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결산 결과. 법인세 중간 애납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납부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은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수동 및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선납세금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요 법인세 등은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자동결산에다가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일로 조회했을 때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조회합니다.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 안에서 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잔액을 봐야죠. 777400 7,774,000 바로 이 금액을 시험지에 메모하시고 이걸 바로 일반 전표에 분계를 합니다. 선납세금 차변에 있는 금액을 대변에 기록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아까 매도가능증권 처리했던 곳에 가서 대변 선납세금을 자산감소시킵니다. 대변의 선납세금 따다당 가가지고 아까 메모한 금액 7,774,000 입력하시고 차변에 이것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비용 998 법인세 등 이게 비용입니다. 차변에다가 7,774,000 이렇게 선납세금을 미리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시험지에다가 이걸 빼가지고 숫자를 하나 메모해야 되겠죠. 예. 여기 시험지에다가 계산기를 들고 17820,000 마이너스 아까 메모했던 774,000 빼가지고 여러분은 시험지에다가 이거를 메모했다가 입력해야 돼요. 10, 046, 000 1,046,000원. 이것이 메모가 되었으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은 어디 있느냐? 전체 메뉴 가셔서 결산과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죠? 여기다가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맨 밑에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법인세 이미 7,774000은 아까 일반 전표의 법인세로 대체했던 거 미리 여기 와 있죠? 그 밑에다가 아까 뺀 거 10046 플러스 이것만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은 이 자리에 17,820,000이 딱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되는 거죠. 전표 추가 클릭 예 하시고 확인 그리고 닫고 궁금하시면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많은 결차 결대가 다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산자료 문제 우리 8점짜리 해봤고요. 이어서 근로소득 관리 25점짜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관련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하시오. 1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장혜란 씨가 이제 소득자이고 가족사항이 모친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와 이모가 있어요. 하하, 이모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모는요, 입력해서는 안 되는 동거인이죠. 그래서 이모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 2019년 1월 27일 CS 본부 팀장으로 입사한 관리직 장혜란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장혜란의 종합소득 금액은 2,800만 원. 김득선은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이 있어요. 사적 연금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죠. 그래서 김득선은 누구입니까? 모친, 소득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배우자 이모형은 세대주에 해당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이자 소득이 1,900만 원이 있다. 이자 배당 합쳐서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 이모형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됩니다. 아들 이명수는 대학에 재학 중이고 총급여가 연 300만 원 소득이 있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죠. 그러면 대학생이면 나이가 걸렸겠죠. 소득은 안 걸리나. 그래서 이명주는 1999년생이에요. 2019년 빼기 1999 안 걸리네요. 딱 20살이네. 이제 1학년이군요. 1학년 막 입학을 했고. 그래서 이명준 기본공제 대상자. 그 다음에 이모 김규남은 2018년부터 간암으로 투병 중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모, 고모, 삼촌, 조카 이런 사람들은 여기 부양가족이 아예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안 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작성하세요 그랬으니까 자, 우리 부양가족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인사로 가셔서 인사급여에 가서 사원 등록에 김주영을 선택을 합니다. 아니, 김주영이 아니라 장혜란 맨 밑에 있는. 자, 장혜란은 세대주가 맞는가 한번 볼까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세대주 여부가 여기 안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세대 여부가 안 나타나 있지만 이모형 밑에 어디 있죠? 예. 3번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가 세대주. 배우자가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에서는 이거를 지워주세요. 0번 지워주고 부녀자 공제는 받아야죠. 배우자가 있는 소득자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부녀자 1번 해주고 아까 여기 자료 설명 중에 장애란의 종합소득 금액이 2,800만 원이다. 3천만 원 이하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800만 원이니까 부녀자 공제는 된다 이겁니다. 예, 여성들이니까.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동그라미로 1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입력하면 됩니다. 직계존속부터 입력할까요? 예, 직계존속 소득자의 소득자의 직계존속인가? 어떻게 된 모친이 누구의 엄마예요? 김득선은 모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모라는 것은 장애란 씨의 어머니입니다. 장애란 이 사람의 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맞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자, 60세 이상 하시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하십니다. 김득선. 자,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480405 그리고 2649470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 입력해야 되죠. 직계 비속 자녀. 그래서 연말정산 관계는 직계 비속 자녀 4번 하시고 20세 이하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아이 임영준 내국인이고 주민번호가 990335 1 쭉 나가서 6 1이 6개 6 9903 그 다음에 역시 직계 비속 20세 이하의 둘째 아들 임영은 150123 4070 787 딸이군요. 사자가 딸이죠. 그래서 임영은까지. 그래서 본인 포함해서 4명만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5명. 배우자. 자,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우자 입력해야 되죠? 네, 배우자 빼먹었네요. 배우자 임호영 입력해야 되는데 빼먹었군요. 배우자 3번으로 배우자. 근데 배우자는 장애도 있다고 그랬어요. 장애 코드는 1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배우자는 임호영이고 731010 그 다음에 177492로 남편. 입력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배우자를 꼭 두 번째 입력하는 것이나 세 번째 입력 순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 공제 대상 여부하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에서 요거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부녀자 공제라든가 장애 공제 이런 것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경로 우대 공제라든가 자녀 세액 공제는 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니까 우리가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등록 이렇게 하시면 몇 점? 8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8점짜리죠. 김슬기의 1월 급여 자료를 주었습니다. 연구개발팀의 김슬기. 기본급 상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수당 이거 수당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보조금 이거 수당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대 이것도 수당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육아수당도 수당 등록을 해야 되겠죠. 공제사항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모두 자동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자, 자료 2번 수당 및 공제. 기본급과 상여는 설정된 대로 하라. 연구수당은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구수당이래요. 자, 김슬기 씨가 연구개발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과세로 하느냐 비과세로 하느냐. 네,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이거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교통보조금 출퇴근 보조금액으로 실제 여비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한다. 이거는 과세. 네, 차량운전 보조금하고 다르죠. 차량운전 보조금은 직원의 명의로 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과세지만 이건 교통보조금, 출퇴근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대, 예, 비과세죠. 그런데 내용을 봐야 돼요.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식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식대를 지급하는 것도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주어야 그게 비과세지, 밥을 제공하면서 준다는 건 과세. 육아수당, 출산 및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비과세죠. 그래서 육아수당 비과세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수당 등록할 때 과세 비과세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연구수당 29회 문제에 참 안 나오던 수당이 나왔습니다. 보통 비과세 나오면요, 차량운전 보조금하고 식대가 단골입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이 가끔 나오고. 그런데 이번 29회에서는 연구수당이라는 게 갑자기 나왔어요. 연구수당. 근데 이 연구수당을 말이죠, 연구원에게 주어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그게 비과세지, 예, 사무직 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주는 건 과세입니다. 자, 수당 등록 때 이렇게 주의해서 수당 등록을 해야 되겠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는 연구소 개발전담 사원인 김슬기 대리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다.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이고 사회보험료 이런 것은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고,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매월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죠. 예, 반기별 원천징수 납세 대상자라는 것은 인원이 아주 적은 그런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인원도 적은데 매월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려면은 귀찮을 수 있으니까 편의를 봐서 반기별로, 즉 6개월에 한 번씩 납부 의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라고. 자, 1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급여자료를 입력하고 구분은 급여와 상여를 선택해라 그랬고요. 1월분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서 저장해 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수당 등록해서 급여자료 입력합시다. 자, 사원 등록 아까 문제고, 인사급여에 가서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등록을 합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상단에 보시면 수당 공제 등록이 있고요. 자, 수당 등록에 기본급과 상여급은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연구수당이죠. 연구수당 엔터. 비과세 2번. 코드를 잡아줍니다. 연구개발비 4번으로 잡아줍니다. 4번 맞죠? 연구개발비. 그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수당은 뭐가 있었냐면 교통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세. 1번 과세. 급여 지급이다 해서 급여에서 확인. 그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식대가 있었죠. 식대 입력하겠습니다. 식대.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1번 과세. 이것도 1번 급여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육아수당이 있었습니다. 육아수당이죠. 육아수당 비과세. 육아수당 7번. 비과세 코드는 7번 월정. 자, 월정 여부를 제가 다 체크를 못 해봤는데 연구수당부터 육아수당이 월정액인지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구수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니까 모든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월정액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직원에게만 주는 거니까 월정액이라는 것은 모든 직원에게 주는 것을 월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보조금, 출퇴근 보조금이죠. 전 직원에게 주죠. 월정액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이거 고정적으로 월정액. 그다음에 식대, 이와 별도로 전 직원에게 주는 거죠. 월정액. 육아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죠. 월정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인 자녀를 준다 해당된다면 모두 월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 매월 고정적으로 준다 이런 것이 월정액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준다. 그런데 연구수당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준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김슬기 직원이 연구개발팀에서 총무과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총무과로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액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공제등록사항은 없으니까 확인 눌러서 빠지고 몇 월 급여냐? 1월 급여 선택하시고 구분은 급여 더하기 상여 선택하시고 지급은 며칠 날 하기로 했죠? 25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25일을 2019년 1월 25일이다. 이렇게 입력하셔라. 자, 김슬기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주어진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급여는 얼마입니까? 기본급이 280만원, 상여 100만원 이런 사항을 입력하는 거예요. 나머지 연구수당과 20, 10, 10, 10 이렇게 해놓고 보면 비과세 30만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비과세 30만원은 육아수당 10만원 비과세였고 연구수당 20만원이 비과세였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여기 비과세로 집계가 됐다.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문제가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죠. 1월 급여 자료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1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저장해 두시고 닫으면 저장되나요? 닫으면 저장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여기 맨 밑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하셔가지고 귀속기간 1월부터 엔터, 또 1월 엔터, 지급기간 엔터 치고 1 엔터, 뒤에도 1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세입표에 의해서 한 명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급여자료 한 명밖에 입력 안 했어요. 자, 이것을 저장해 둡니다. 위에서 저장 누르고 이해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문제 8점짜리 우리 해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연말정산 문제 9점짜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사무직 김주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김주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김주영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영일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했답니다. 그러면 종전 근무지 자료도 넣어서 정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다.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예. 자, 그러면 김주영 사원의 부양가족 등록 현황을 보고, 보고서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김주영을 연말정산에서 한번 불러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셔가지고 코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김주영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득공제 탭에 가가지고 부양가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되어 있나요? 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본인 있고, 배우자, 소득 없는 배우자 있고, 직계 비속 자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모친이 있는데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하나, 둘, 셋, 넷. 제대로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번. 김주영 사원의 전 근무지 정산 내역. 이걸 보고 우리는 정전 근무지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합니다. 소득 명세 탭으로 갑니다. 소득 명세.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종전 근무지 입력이라는 단추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 종전 1에다가 근무처명을 주식회사 영일산업이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영일산업. 사업자 번호도 있습니다. 12781 34653. 급여가 1200만 원. 상여 100만 원. 쭉쭉쭉 내려가서 보험료 건강보험료 밑에 있습니다. 367200.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밑에 있습니다. 24040.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도 밑에 있습니다. 540000.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도 밑에 있습니다. 78,000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결정세액이 없어요. 결정세액이 없어요. 그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상단에 있죠. 2019년 1월 1일이네요. 2019-0101. 종료일은 2019년 4월 30일이죠. 2019년 0430. 감면기간 이런 자료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종전근무시 소득을 입력했고, 다음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 자료는 자료 3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증빙 자료인데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까다로운 거 아시죠? 기본공제 대상자만 되는데 우리 식구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입력을 합니다. 여기 이름만 맞으면. 자, 신혜정 거 보장성 보험, 김주영 거 보장성 보험,
각각 입력하겠습니다. 250과 740 국세청 자료죠. 자, 신혜정 누구냐? 소득공제에 가서 신혜정을 찾습니다. 네, 배우자네요.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 자료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250이네요. 2500 플러스. 그 다음에 김주영을 찾습니다. 김주영, 네, 본인이네요. 국세청 자료 보장성에다가 740 입력합니다. 740 플러스. 다음 자료는 무슨 자료인가요? 의료비. 의료비는 굉장히 관대하죠. 예. 의료비는 부양가족 명단에만 있으면 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환자가 김범준이고 이렇게 의원. 안경은 2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지금 345만 원인데 20만 원을 빼면 325만 원을 의료비로 입력해야 돼. 누구 거를? 김범준. 자, 김범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의료비 탭에 가가지고 의료비 탭에 가서 부양가족 관계를 더블 클릭해서 김범준이 직계비속 자녀입니다. 클릭하고 국세청 자리는 상호 사업자 번호 입력하지 않습니다. 엔터로 지나가고 1번 국세청 건수 한 건 해가지고 거기 안경비 20만 원 뺀 325만 원 입력하면 돼요. 엔터 하시면 돼요. 안경비에서 20만 원 빼는 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에 또 자료가 있는데 교육비 자료입니다. 김주영 자녀였죠? 대학원이네요. 대학원은 소득자 본인 것만 되므로 대학원 등록금은 입력을 못 하겠네요. 김주영이 본인 아니죠? 그래서 봐. 본인인가요? 자, 이름을 잘못 봤어요. 소득자 본인이네요. 김주영. 지금 우리가 김주영이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 되죠, 본인 거는. 자, 900만 원을 본인의 교육비 국세청 자료에 입력합니다. 자, 교육비는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의료비 옆에 교육비 있을 거고요. 김주영 본인, 본인 일반 교육비에 본인 대학생, 본인인데? 자, 일반에다가 얼마죠?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국세청 자료에. 대학원비는 본인 거는 됩니다. 자료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입력하시면 김주영이 무엇이 완성되느냐? 김주영의 정산 명세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닫아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이 문제는 소득세의 연말정산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풀어봤습니다.